유럽연합이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인재 대탈출을 막아라. 연봉 수억 원, 평생 보장된 일자리, 세계 최고의 복지, 유럽 시민들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유럽 엘리트들의 충격적인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유럽을 떠난 진짜 이유는 그 다음 말을 들은 순간 EU 정상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이대로면 유럽의 미래는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4년 단 한 해 동안 유럽 최고 명문대 교수 3,000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금부터 한 오스트리아 변호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린 충격적인 결정,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가끔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빈 최고의 로펌에서 국제법 파트너로 일하던 제가 졸업을 6개월 앞둔 의대생 동생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동생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인즉 한국인 의사와 결혼해 지구 반대편으로 이민 간다는 것. 6년간의 의학 공부를 모두 버리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리나 바오입니다. 37살, 두 아이의 엄마이자 빈에서 15년간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자면 아버지는 빈 대학 철학과 교수, 어머니는 시립 도서관 관장이십니다. 그리고 8살 어린 동생 엘리자베트, 우리는 리자라고 부르는데요. 빈 의과대학 최우수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오스트리아 지식인 가정이었습니다. 음악회와 오페라, 철학 토론이 일상이었고 주말이면 알프스로 하이킹을 가는 그런 삶이었죠. 특히 리자는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김나지움 수석 졸업, 의대 입학시험 최고점, 매 학기 최우수 성적. 모두가 그녀가 빈 최고의 의사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어느 날 리자가 일요일 가족 저녁 식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전문직 인재들이 대거 한국으로 떠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유럽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고학력자가 18만 명. 그중 73%가 자녀를 둔 30대에서 40대 전문직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다들 한국으로 가는 거야? 저는 뉴스를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동료 변호사 마르쿠스가 농담처럼 말했죠. 아시아 열풍인가 봐. K-팝 때문 아니야? 하지만 법무부 통계를 본 순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3년 한 해 오스트리아에서만 1200명의 변호사가 한국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의사는 3800명이나 되고요. 말도 안 돼. 왜 커리어를 포기하고 언어도 안 통하는 나라로 가? 저는 그 통계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는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10번도 넘게 차지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로펌에서도 작년에 3명의 시니어 변호사가 한국 로펌으로 이직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파트너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카타리나, 너도 들었어? 슈미트가 김앤장으로 간대. 동료의 말에 놀랐습니다. 슈미트는 유럽 경쟁법 최고 전문가였거든요. 왜? 여기서 파트너 될 텐데? 가족 때문이래. 애들 교육이랑 안전 문제로. 안전? 빈이 위험하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 의대 그만둘 거야. 일요일 저녁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슈니체를 먹던 중 리자가 던진 한마디에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의대 그만두고 서준이랑 결혼해서 한국 갈 거야. 서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 서준이 누구야?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3달 전에 병원 실습 때 만난 한국 의사야. 정형외과 전문의로 우리 병원에 연수 왔어.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리자, 제정신이니? 6년을 공부했는데 졸업 6개월 남겨두고 그만둔다고? 제정신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정신이 맑은 것 같아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3달 만난 남자 때문에 인생을 버린다고? 리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찾는 거야, 언니. 뭘 찾아? 의사가 될 거면서 뭘 더 찾아? 그때 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난주에 응급실에 뭐가 실려왔는지 알아? 17살 남학생. 학교 앞에서 총 맞았어. 그 구파가 이민자 자녀들 겨냥해서 쏜 거야. 그게 의대 그만두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매일이 그래. 칼부림, 총격, 산성 테러. 외상외과 실습하면서 본 환자의 절반이 폭력 피해자였어. 여기가 빈이 맞아? 시리아 난민촌 같아.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의사가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잖니. 몇 명이나요? 내가 한 명 살리는 동안 거리에선 10명이 다쳐요. 서준이 말했어요. 한국에선 의사가 총상 환자 대신 진짜 환자를 본다고. 그 남자가 널 꼬신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리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전해. 거기선 밤에 여자 혼자 걸어도 안전해. 의사가 환자한테 폭행당할 걱정 안 해도 돼. 애들이 학교에서 총격 대피 훈련 안 해도 돼. 그래서 6년 공부를 버린다고? 버리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서준이 도와준대. 한국에서 의료 관련 일을 하면서 천천히 준비할 거야.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리자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넌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엄마, 나도 희망을 갖고 싶어요. 매일 아침 병원 가는 게 두렵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부모님의 설득, 제 분노, 리자의 완고함이 부딪혔죠. 넌 가족을 배신하는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리자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나는 살고 싶어. 진짜로 살고 싶어. 여기선 그저 생존할 뿐이야. 리자의 선언 이후 일주일, 저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월요일 아침 법원으로 출근하던 길에 봉광경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법원 정문에 금속 탐지기가 새로 설치되어 있었고 무장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주말에 폭탄 위협이 있었습니다. 난민 송환 재판 때문에요. 난민 송환 재판. 제가 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리아 난민 가족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한 인권 소송이었죠. 하지만 최근 극우 단체들의 위협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판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재판은 연기됩니다. 배심원 2명이 위협을 받아 불참했습니다. 재판이 연기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없는 편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난민을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 사진과 개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 주소, 아이들 학교까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카타리나, 너도 받았구나. 옆 사무실에 마리아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 손에도 같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했어. 근데 뭐라더라? 인력이 부족해서 개인 보호는 어렵대. 조심하라고만 하더라. 그날 오후, 딸 레나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우어 변호사님, 오늘 학교에서 테러 대피 훈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미리 말씀드립니다. 테러 대피 훈련. 제가 어릴 때는 화재 대피 훈련만 했는데 퇴근 후 레나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교문 앞에는 이미 많은 부모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서웠어. 레나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뭐가 무서웠어? 선생님이 총소리 나면 책상 밑에 숨으래. 그리고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대. 9살 아이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빈 서역 근처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부상당했으며 채널을 돌렸지만 다른 뉴스도 비슷했습니다. 극우 단체의 이민자 상점 방화 사건이 난민 수용소 앞 충돌로 경찰 5명 부상. 이게 정말 제가 사랑했던 빈이 맞나요? 모차르트가 걸었던 거리, 프로이트가 사색했던 공원, 슈트라우스의 왈츠가 흐르던 무도회장. 그 모든 것이 공포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토마스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자 말이 맞는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이? 빈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 토마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느끼고 있어.
오늘 회사 동료가 지하철에서 습격당했대. 이유도 없이. 우리 애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맞을까? 그 질문에 우리는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료 검사 요하네스가 법원 주차장에서 습격당한 것입니다. 극우주의자가 쇠파이프로 공격했고 요하네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유가 뭐래? 제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난민 관련 사건에서 기소했다는 이유래. 가해자가 배신자를 처단했다고 외쳤대. 법조인이 법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습격당하는 나라. 이게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그 주 금요일,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엄마, 왜 자꾸 뒤를 봐?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심하는 거야. 슈퍼마켓에서 나오는데 입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파시스트 물러가라. 난민은 우리 집으로. 구호가 엇갈리고 돌과 화염병이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고 다른 출구로 달렸습니다. 레나가 울기 시작했고 루카스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싸워? 레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증오와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도시를. 그날 밤, 리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리자야, 오늘 애들이랑 시위 현장에 휘말렸어. 언니, 괜찮아? 애들은? 무서워하고 있어. 리자야, 내 말이 맞았나 봐. 여기가 더 이상.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도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언니, 다음 달에 내 결혼식이야. 와줄래? 한국에서? 응. 서준이 가족들도 다 모인대. 언니가 와주면 정말 기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리자의 선택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알았어. 갈게. 정말? 언니가 와준다니. 너무 좋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소리였죠. 한국은 정말 다를까? 리자가 찾아간 그곳은 정말 안전할까? 궁금함과 의구심을 안고 저는 한 달 후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11월의 차가운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빈 국제공항에 섰습니다. 리자를 설득해야 해. 아직 늦지 않았어. 출국 직전까지도 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동생을 데려오는 것. 비행기 안에서 준비한 설득 논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경력 단절, 가족과의 이별. 리자가 직면할 모든 어려움을 조목조목 짚어줄 생각이었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리자와 낯선 동양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리자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놀랍게도 동생의 얼굴은 빈에서 볼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이쪽은 서준. 내 약혼자야. 서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타리나. 리자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첫 신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정한 차림새, 유창한 영어, 그리고 무엇보다 리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제가 상상했던 동생을 꼬신 남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호텔에 먼저 가실래요? 아니면? 서준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시차 적응해야 하니까. 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서울 구경 먼저 할까? 언니가 놀랄 거야.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디지털 스크린들. 이곳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여기가 강남이에요.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비즈니스 중심지죠. 깔끔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빈에서 흔히 보던 경계와 불안의 눈빛이 없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리자가 저를 데리고 나간 곳은 명동이었습니다. 언니, 여기가 서울의 중심가야. 관광객도 많고 쇼핑하기도 좋아. 오후 6시, 거리는 퇴근 인파로 붐볐습니다. 상점들은 불을 밝히고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너무
평화로웠달까요? 리자, 여기 경찰이 안 보이네? 아, 있어. 저기. 리자가 가리킨 곳에는 확실히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권총을 차고 있었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로 교통정리와 길 안내를 하고 있을 뿐이었죠. 한국 경찰은 시민들과 친근해. 위협적이지 않아.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가방과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거, 도난 위험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카페에서 노트북 두고 자리 비우는 것도 일상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나온 시간은 밤 9시. 빈이었다면 제가 절대 혼자 나오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여성들이 혼자 또는 삼삼오오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이 많네. 여기선 밤 12시까지도 안전해요. 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저도 놀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하지만 위협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취객조차 조용히 걸어갈 뿐이었고 거리의 청소년들도 그저 웃고 떠들 뿐이었습니다. 언니, 긴장 풀어. 여기선 뒤돌아볼 필요 없어. 리자의 말에 제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성 혼자 뛰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빈에서는 해가 지면 절대 혼자 뛰지 않았던 저로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차 때문에 일찍 잠이 깼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호텔을 나와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빈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죠. 놀랍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이른 출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데 노인들이 모여 태극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 총소리나 사이렌 소리 대신 새소리와 음악이 들렸습니다. 리자가 선택한 건 이런 삶이었구나. 처음으로 동생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저는 여전히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뒤척이다 결국 일어났습니다. 빈이었다면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일을 하기로 했죠. 새벽 산책. 실례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도 안전한가요? 프론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 근처는 특히 안전해요. 안전하다. 새벽 3시에 여자 혼자 나가는 게 안전하다고요? 반신반의하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간간히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청계천이라는 개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자연 공간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안전함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비상벨과 CCTV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주는 안전함보다 더 큰 안전함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깅하는 젊은 여성,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 자전거를 타는 직장인들. 새벽 3시 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뛰는 여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밝은 운동복을 입고 아무 걱정 없이 달리는 모습. 빈에서는 여성들이 운동할 때도 호신용품을 챙기고 절대 이어폰을 끼지 않았거든요. 주변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천천히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24시간 카페가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새벽에 나와 있을까? 궁금해서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에는 혼자 오신 손님을 위한 안심 좌석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학생, 과제를 하는 직장인,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 귀중품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주문하러 갔습니다. 이게 일상이라니. 빈에서는 카페에서도 항상 가방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했습니다. 잠깐 한눈 팔면 없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경찰 순찰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총을 차고 있긴 했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카페에 들어와 직원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길거리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었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구나. 위협하는 게 아니라. 빈에서는 중무장한 경찰을 보면 오히려 불안했거든요.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요. 카페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고 거리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배달부, 빵집 주인, 청소부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는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라는 넓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옆에서 운동하던 중년 여성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에서 왔어요. 아, 빈, 아름다운 도시죠. 여행 오셨어요? 동생 결혼식에 왔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한대요. 여성은 밝게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한국 남자들 가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안전하잖아요. 딸이 있는데 밤늦게 다녀도 걱정 안 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축복. 안전이 축복이라니. 빈에서는 안전을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침 러시아워가 시작됐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한 여학생이 가방을 벤치에 두고 신발끈을 묶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학생, 가방 조심해라고 말하자 학생이 웃으며 괜찮아요. 여기 한국이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한국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리자가 일하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언니, 내가 일하는 곳 보여줄게. 놀랄 거야. 강남의 대형 병원. 외관부터 빈의 병원들과는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 넓은 로비,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분위기. 여기서 뭘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국제 진료 코디네이터야. 외국인 환자들 상담하고, 의료진이랑 소통 돕고, 서류 작업도 하고. 의사 아니잖아. 리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한국에서 의료 관련 일을 하면서 배우고 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의학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병원 투어를 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응급실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폭력 환자 제압하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 거의 없어. 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로 교통사고, 처리나 분실물 관리 같은 거 해. 빈 병원에서는 의료진 폭행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응급실은 거의 전쟁터 같았죠. 술 취한 환자, 약물 중독자, 폭력적인 보호자들. 작년에 의료진 폭행 사건이 몇 건이었어? 리자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1건. 그것도 경미한 언어폭력이었어. 1건. 빈 대학병원은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데 점심시간 리자와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리자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리자 언니시죠? 많이 들었어요. 젊은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리자가 정말 열심히 일해요. 환자들도 너무 좋아하고 과장이라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 이들에게는 피로는 있어도 공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안전해서 좋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전이요? 간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환자를 돕는 사람을 왜 해치죠? 당연한 것.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식사 후 리자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내 트라우마 센터였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환자들이 와? 제가 물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가끔 폭력 피해자. 하지만 총상 환자는 거의 없어. 리자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1년간 총상 환자 제로. 믿기지 않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빈 대학병원 응급실 기억나? 매일같이 총상, 칼부림 환자들. 난 거기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어. 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서는 달라. 의사가 진짜 치유를 할 수 있어. 폭력의 상처가 아니라 질병과 싸울 수 있다고. 그때 응급실에서 방송이 들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도착 예정. 5분 후, 의료진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은 있어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였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응급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 리자가 설명했습니다. 구급차 평균 도착 시간 7분, 병원까지 이송 15분. 빈에서는 시위나 폭동 때문에 구급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리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정말 행복해. 물론 아직 의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의료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의사. 언니,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였어. 근데 빈에서는 폭력의 피해자들을 겨우 살려놓으면 그들이 다시 폭력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리자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리자와 서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였는데 입구에서부터 놀랐습니다. 경비원이 친절하게 인사하고 택배 보관함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밤 9시인데도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애들이 밖에서 놀아도 돼?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일반적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는 특히 안전하거든요. 리자의 집은 아늑했습니다. 빈에서 가져온 물건들과 한국 가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서는 1층에 살아도 창문 열고 잘 수 있어. 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빈에서는 2층 이상에 살아도 방범창은 필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서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준 씨는 왜 의사가 됐어요? 사람을 돕고 싶어서요. 진부하죠? 아니에요. 요즘은 그 진부한 이유를 지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에서 연수할 때 봤어요.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지. 한국에 돌아와서 감사함을 느꼈죠. 식사 후 리자가 베란다로 안내했습니다. 언니, 여기 밤 풍경 정말 예뻐.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한강의 다리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그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 대신 이웃의 웃음소리가, 총성 대신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자야, 넌 정말 행복해?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언니도 알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이 포기한 것과 얻은 것, 잃은 것과 찾은 것. 어쩌면 리자가 포기한 건 의사 면허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을지도. 결혼식 당일 아침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카타리나 바우어 변호사님이신가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상현 변호사입니다. 서준 씨 친구이기도 하고요. 결혼식에서 뵐 예정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사무소 구경 오시지 않을래요? 한국 최대 로펌이라는 김앤장.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언제가 좋을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종로에 있는 김앤장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개방성이었습니다. 비닐 로펌들이 요새처럼 보안을 강화한 것과 달리 이곳은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타리나 변호사님. 박상현 변호사가 로비에서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여성이시네요. 네. 저희 파트너 변호사의 30%가 여성이에요. 한국 법조계가 많이 바뀌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물었습니다. 보안이 별로 삼엄하지 않네요? 박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이 공격받은 적은 거의 없으니까요.
32층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타리나 변호사님이 난민 인권 사건을 많이 다루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빈의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신변 위협을 받는다니 상상하기 힘드네요. 한국은 다른가요? 물론이죠. 저도 북한 이탈 주민 인권 사건을 담당하는데 한 번도 위협받은 적 없어요. 법정에서 아무리 격렬하게 싸워도 법정 밖에서는 서로 존중해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요? 있죠. 하지만 그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요. 시위는 하지만 폭력은 없어요. 한국은 법치가 강력하게 작동하거든요. 박 변호사가 저를 사무실 투어에 데려갔습니다. 넓은 오픈 스페이스, 도서관, 회의실들, 그리고 놀랍게도 24시간 개방된 휴게실. 밤늦게 일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서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밤에 일하는 게 안전해요? 당연하죠. 이 건물 일대가 법조타운이라 밤에도 사람이 많아요. 검찰청, 법원, 로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한 젊은 여성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변호사입니다. 인권법 담당이에요. 밤늦게 일하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죠? 가끔 택시 대신 걸어서 집에 가기도 해요. 운동 삼아서. 밤에 걸어서 퇴근. 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의뢰인 중에 위험한 사람은 없어요? 글쎄요. 가끔 감정적인 분들은 있지만 물리적 위협은 없어요. 한국에서는 폭력을 쓰면 그 사람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법조타운의 식당 가는 점심시간이라 변호사, 검사, 법원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저기 보세요. 박 변호사가 한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아침에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운 검사와 변호사가 같이 점심 먹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빈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법정 밖에서 만나면 서로 피하거든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선 법정에서는 적, 법정 밖에서는 동료라는 인식이 강해요. 모두가 법치주의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죠. 식사 후 근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구경했습니다. 법원 앞 광장에는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화롭게 피켓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폭력은 없네요. 네. 한국의 시위 문화는 많이 성숙했어요. 경찰도 최대한 시위권을 보장하고 시위대도 법을 지켜요. 법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은 있었지만 빈처럼 삼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고 법정 방청도 쉬웠습니다. 한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기업 간 특허 분쟁이었는데 양측 변호사들이 열정적으로 변론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판사가 양측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변론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 존중, 그리고 법치에 대한 믿음. 김앤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충격적이에요. 좋은 의미로. 카타리나 변호사님,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요? 네. 저희가 유럽법 전문가를 찾고 있거든요. EU 기업들 자문이 늘어서요. 카타리나 변호사님 같은 분이면 완벽할 텐데. 하지만 전 한국어를 못하는데요. 국제팀은 영어로 일해요. 그리고 한국어는 차차 배우면 되고요. 명함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리자처럼? 저녁, 리자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호텔에서 진행된 소박한 식이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리자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려움 없는 미래를 꿈꾸는 신부의 모습이었죠. 피로연에서 박상현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낮에 드린 제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능력 있는 법조인에게 기회의 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안전하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곳.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11시, 서울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불빛들,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
변호사가 신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일주일간의 서울 방문을 마치고 빈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안전한 품을 떠나 전쟁터로 돌아가는 기분이랄까요. 너무 예민해진 거야. 비는 여전히 내 집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난 지 12시간 후 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중무장한 경찰, 폭발물 탐지견,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 무슨 일 있었어? 마중 나온 남편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공항 근처에서 테러 모의가 발각됐대. 다행히 미수로 막았지만 토마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연일 우울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빈 서부 지역에서 난민 수용소 방화 사건이 극우 정당 지지율 사상 최고치 경신. 이번 주만 3번째 칼부림 사건. 채널을 돌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방송이 폭력과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나빠진 것 같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너 없는 동안 정말 매일이 전쟁 같았어.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새로운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추가 잠금 장치야. 이웃집이 침입당해서 예방 차원에서 설치했어. 서울에서는 1층에서도 창문을 열고 잤는데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하지만 레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에서 또 대피 훈련을 했대. 이번엔 진짜인 줄 알고. 레나가 울먹였습니다. 무서웠어, 엄마. 선생님도 떨고 있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본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뛰놀았는데 내 딸은 학교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사무실 건물은 요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 콘크리트 방벽이 설치되었고 금속 탐지기가 2대로 늘었습니다. 카타리나, 무사히 돌아왔구나. 동료 마리아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너 없는 동안 우리 사무실 유리창이 깨졌어. 벽돌을 던진 거야. 난민 옹호자들에게 죽음을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니 정말 유리창이 합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와서 보고 갔지. 수사한다고는 하는데 요즘 워낙 사건이 많아서 책상에 앉아 일주일 동안 쌓인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협박 메일이 12통. 발신자는 다양했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난민을 돕는다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서울에서는 변호사가 신변 걱정 없이 일한다고 했는데 점심시간 구내 식당으로 가는 길에 한스를 만났습니다. 선배 변호사이자 멘토 같은 존재였죠. 카타리나, 동생 결혼식은 잘 다녀왔어? 네, 한스. 그런데 한국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맞다. 나도 들었어. 슈미트가 한국 로펌으로 갔다며? 연봉도 괜찮다던데.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대요. 한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겠지. 지금은 버텨야지. 오후에 예정된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난민 가족의 거주 허가 소송이었습니다. 법정 앞에는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난민은 돌아가라. 우리 세금 낭비하지 마. 경찰이 통제선을 만들어 겨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법정 안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방청석에는 극우 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판사님도 평소보다 많은 법원 경위를 배치했습니다. 재판 중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배신자, 돈 받고 나라 팔아먹는 변호사. 판사가 정숙 명령을 내렸지만 적대적인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조심해. 다음엔 벽돌이 아닐 거야. 돌아보니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평소처럼 가방을 꼭 안고 주변을 살피며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계속 저를 노려봤습니다.
혹시 법정에서 본 사람인가? 다음 역에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내리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되는 요금이었지만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토마스가 아이들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들었어. 법정에서 위협받고. 토마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타리나,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뭘? 이사. 아니면 이민.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중 레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모가 사는 한국은 어때? 안전하고 평화로워. 우리도 거기 가면 안 돼?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새벽에 혼자 걸었던 청계천, 밤늦게도 북적이던 명동, 아이들이 뛰놀던 놀이터, 그리고 박상현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그때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창밖에서 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비내 밤 소리. 이곳이 정말 내가 계속 살아야 할 곳일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변론 준비가 있었거든요. 시리아 난민 어린이의 의료 지원 소송. 제가 특별히 애착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카타리나. 한스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그는 오스트리아 인권 변호계의 전설 같은 존재였죠. 한스, 일찍 오셨네요. 오늘 재판 때문에 내 사건 자료 좀 같이 볼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한스는 늘 그랬습니다. 후배들을 챙기고 어려운 사건에는 기꺼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우리는 1시간 동안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의료 접근권은 기본적 인권이야.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 한스의 열정적인 목소리에는 여전히 정의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판사들도 여론을 의식해서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야 해. 누군가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하니까. 회의를 마치고 한스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카타리나, 조심해서 법원 가.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한스도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전 11시 법원에서 변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 한스가,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 주차장에서 습격당했어. 지금 병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동료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마리아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한스가 차를 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쇠파이프로 말을 끝맺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극우 단체 회원이었고 한스 변호사가 담당했던 난민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포될 때 정의를 실현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정의라니, 폭력이 정의라니. 4시간의 수술 끝에 한스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뇌 손상이 심각해서. 한스의 부인이 오열했습니다. 30년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저녁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변호사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입니다. 한스는 우리의 멘토였고 오스트리아 법조계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난민 관련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에게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요원. 우리가 마피아 변호사도 아닌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디가드를 대동해야 한다는 게? 카타리나, 현실을 봐. 한스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과 근처 바에 모였습니다. 다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나 이민 준비하고 있어. 젊은 변호사 토비아스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캐나다. 거기도 인권 변호사 수요가 있대. 나는 호주 생각 중이야.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나둘씩 자신의 이민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다 떠나면 누가 여기 남아서 싸워? 마리아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울 가치가 있을까? 토비아스가 반문했습니다. 한스를 봐. 평생을 정의를 위해 살았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열정적으로 후배들을 가르치던 모습, 법정에서 당당하게 변론하던 모습,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그의 모습. 토마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 정말 끔찍하더라. 한스는 내 멘토였어.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를 일깨워준 사람이었는데. 카타리나,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 뭘? 여기를 떠나는 거. 너도, 아이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토마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현관을 나서는데 레나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조심해. 9살 딸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조심해라니. 엄마는 괜찮아. 학교 잘 다녀와. 엄마, 한스 아저씨처럼 되면 어떡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한스의 책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동료들이 가져다 놓은 꽃과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당신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쇠파이프 앞에서 무력했고 용기는 폭력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상현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변호사님, 안부 여쭙니다. 혹시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자세히 논의하고 싶습니다. 한스의 빈 책상을 바라보며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언가가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또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빈의 풍경. 하지만 더 이상 이곳이 제 아이들이 자라야 할 곳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스 사건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무실 분위기는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레나, 루카스, 엄마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한번 가볼까? 진짜요? 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모가 있는 곳이죠? 루카스도 흥분했습니다. 토마스가 설명했습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라 거기서 살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아이들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거기는 안전해요? 레나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9살 아이가 가장 먼저 묻는 게 안전인지 여부라니. 응, 정말 안전해. 이모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틀 후, 우리 가족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정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리자와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리고 우리 조카들. 리자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와, 이모 여기 사는 거 진짜 멋있다, 루카스가 감탄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아이들은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 여기 빌딩들 진짜 높아요. 저기 한글 간판들 신기해요. 리자가 준비한 숙소는 그녀의 아파트 근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천천히 둘러봐. 학교도 보고, 동네도 구경하고. 첫날 저녁, 리자네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언니, 내일 국제학교 견학 예약해뒀어. 아이들 데리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고마워, 리자. 그리고 토마스 형부는 서준이랑 IT 회사들 몇 군데 둘러볼 예정이에요. 토마스는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밤 8시인데도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놀아도 돼요? 레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서 놀아. 빈에서는 해가 지면 절대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한국 아이들과도 금세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거 봐. 서준이 가리켰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계시긴 하지만 주민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정말 경비원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공을 주워주고 엄마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우어 가족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학 상담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학교 시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넓은 운동장, 현대적인 도서관, 다양한 특별활동실. 저희 학교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독일어권 학생들도 꽤 있어요. 안전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안전하죠. 한국은 학교 폭력이 거의 없고 총기 사고는 그런 건 상상도 못해요. 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총격 대피 훈련 안 해요?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맙소사. 그런 훈련을 하는 나라가 있나요? 여기서는 화재 대피 훈련만 해요. 레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는데 수업 중인 학생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창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 아이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 다니고 싶어요. 레나가 속삭였습니다. 오후에는 한국국립초등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국제학교가 아니어도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특별 수업도 있고 다문화 가정 지원도 충실해요. 교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날, 박상현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토마스와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가족분들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김앤장 사무실을 둘러보며 박 변호사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카타리나 변호사님이 오신다면 처음엔 외국 변호사 자격으로 자문 업무를 하시면서 적응하시면 됩니다. 한국 법률 시스템은 차차 배우시고요. 언어 문제는 국제팀은 영어로 일해요. 한국어는 회사에서 교육 지원도 해드립니다. 연봉, 복지, 이주 지원까지 구체적인 조건들이 제시됐습니다. 솔직히 비내서보다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레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무섭지 않아요. 루카스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며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어때? 다들 생각해봤어?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학교도 멋있고 안전하고. 레나도 동의했습니다. 토마스는 이미 2군데 IT 회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나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IT 산업이 정말 발전해 있더라. 마지막 날 밤, 리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솔직히 어때? 무서워. 새로운 시작은 항상 무섭잖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빈에 계속 사는 거야. 매일 아침 아이들 학교 보낼 때마다 불안하고, 밤에 집에 올 때마다 뒤돌아보고. 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여기서는 그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증명이잖아. 정말 리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의사 자격증은 아직이지만 병원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매일을 불안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언제 다시 와요? 레나가 물었습니다. 곧. 아마 다음번엔 이사 올 수도 있겠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의 다리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 이곳이 우리의 새 집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한스가 마침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카타리나. 한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한스, 정말 다행이에요. 미안해. 너희들에게 짐이 됐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한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한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을 변호사로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스는 더 이상 법정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언어 능력과 기억력에 손상이 있어서 변호사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의 끝이 이렇다니. 그날 오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차표를 내겠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한국입니다. 가족과 함께요. 한스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더 이상 아이들을 여기서 키울 자신이 없어요. 대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해. 사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번 달에만 3명이 사표를 냈어. 정리할 시간으로 2달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토마스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 진짜요? 아이들이 뛰며 좋아했습니다. 토마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결정했어. 나도 이미 한국 회사와 계약 얘기 진행 중이야. 그날 밤 박상현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안 수락합니다. 2025년 2월부터 출근 가능합니다.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모든 이주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적극적인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한국어 앱 깔았어요. 레나가 자랑했습니다. 저도요. 안녕하세요 할 수 있어요. 루카스도 따라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빈, 법대를 나오고 첫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린 곳.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료들과의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부럽다. 카타리나.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너도 올래? 한국 로펌들이 유럽 변호사 많이 찾는데 가족이랑 상의해 볼게. 솔직히 나도 지쳤어. 젊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정착하면 초청해줘요. 당연하지. 다들 환영이야. 마지막으로 한스를 찾아갔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인 그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며? 네, 한스. 미안해요. 한스 곁에 있어야 하는데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잘한 결정이야. 나도 젊었다면. 한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타리나, 정의는 어디에나 있어. 꼭 여기서만 싸울 필요는 없지. 안전한 곳에서 더 자유롭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야. 한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한국에서도 계속 약자의 편에 서주게. 방법은 달라도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약속할게요. 2월의 차가운 아침, 빈 국제공항.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우리 가족. 잘 가. 빈. 레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예뻤어. 루카스도 덧붙였습니다. 토마스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후회 없어? 응.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는지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빈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알프스의 설산, 도나우 강,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도 변호사 할 거예요? 레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이번엔 무서워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야. 좋아요. 엄마가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1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리자와 서준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우어 가족,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니, 리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여기서는 정의를 위해 목숨 걸 필요 없으니까. 공항을 나서며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지 한 달. 우리 가족은 리자네 근처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니, 오늘 어땠어? 리자가 저녁 준비를 도우러 왔습니다. 김앤장 분위기 정말 좋아. 다들 친절하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퇴근할 때 뒤돌아보지 않아도 돼. 리자가 웃었습니다. 이제 언니가 날 이해하는구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빈에서는 제가 잘 나가는 변호사고 리자가 의대생이었는데 이제는 리자가 적응한 선배고 제가 신입이었죠. 한국어 수업은 어때? 리자가 물었습니다. 어려워. 한글은 쉬운데 문법이 복잡해. 나도 그랬어. 근데 금방 늘어. 언니는 언어 감각이 좋잖아. 매일 저녁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저보다 빨랐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발음이 틀렸어요. 레나가 지적했습니다. 이모, 엄마 한국말 이상해요? 루카스가 리자에게 일렀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이해해줘. 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리자가 서울 곳곳을 안내해줬습니다. 여기가 인사동이야. 전통 문화 거리지. 북촌은 한옥마을이고 동대문은 쇼핑하기 좋아. 리자는 이미 서울 토박이처럼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리자, 넌 정말 잘 적응했구나. 1년이면 충분해. 언니도 금방 그렇게 될 거야. 가장 인상적인 건 리자의 변화였습니다. 빈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던 동생이 여기서는 편안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언니, 나 의료 통역사 자격증 따기로 했어.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야.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외국인 환자들이 정말 많거든. 전문 의료 통역이 필요해. 이제는 제가 동생을 응원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잘 될 거야. 내가 법률 용어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면 말해. 고마워, 언니. 어느 날 저녁, 리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후회 없어? 뭘? 빈의 커리어 다 버리고 온 거. 잠시 생각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새로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레나가 엄마 조심해라고 말하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잘 해낼 거야. 그럼. 바우어 자매니까. 카타리나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김앤장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한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네요. 박상현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으면서도 길었습니다. 낮에는 김앤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한국어와 한국법을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함께 적응해 나갔고요. 엄마, 이제 한국에서도 법정에 갈 수 있어? 레나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국제 사건들은 다룰 수 있어. 멋있어.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래. 레나는 학교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한국어도 유창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학교 가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는 태권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노란 띠 딴대. 와, 대단한데? 토마스도 IT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개발자들 정말 실력 있어. 많이 배우고 있어. 저녁 식탁에서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첫 한국 법정 자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계약 분쟁이었죠. 긴장돼?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좋은 긴장이야.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에서 오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중재재판부.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외국법자문사 카타리나 바오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자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전문성은 인정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상대 측 한국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하시죠. 법정에서는 대립했지만 법정 밖에서는 동료. 박상현 변호사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 가족들과 소소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리자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나도 의료 통역사 자격증 땄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바우어 자매, 한국 정복, 루카스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8개월 전 두려움에 떨며 떠났던 우리가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봄, 서울.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디가?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조깅. 한강 다녀올게. 조심해서 갔다 와. 그 인사가 이제는 진짜 인사말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걱정이 담긴 게 아니라 그저 다정한 배려였죠. 아파트를 나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모두의 표정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를 나눕니다. 30분쯤 달리고 벤치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마리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타리나, 우리도 다음 달에 서울 간다. 김앤장에서 일하기로 했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빈의 동료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현장학습 가요. 루카스가 신나했습니다. 어디로? 경복궁이요. 한국 역사 배우러요. 레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소설이었습니다. 한국 책 읽는 거야? 네, 재미있어요. 이제 한국어로 읽는 게 더 편해요. 아이들은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더 이상 오스트리아 아이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자라는 글로벌 시민이었죠.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켰습니다.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입니다. 신규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이 발표됩니다. 한국 치안 안전도 세계 2위 유지. 폭력, 테러, 증오 대신 일상적인 뉴스들. 이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김앤장으로 출근하는 지하철 안.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 신문을 읽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신데 한국 신문 읽으시네요? 네, 한국에 산지 1년 됐어요. 어머,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팀원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카타리나 변호사님, 어제 자문 의견 정말 훌륭했어요. 이제는 난민, 이주민, 다문화 가정 관련 국제 사건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약자의 편에 서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리자와 만났습니다. 언니, 나 병원에서 정식 직원 됐어. 정말? 축하해. 리자는 이제 전문 의료 통역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됐어.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한 거지. 오후에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스와의 화상통화였습니다. 카타리나, 잘 지내고 있구나. 한스는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스, 여기서 계속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구나. 내가 안전한 곳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니. 한스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었어. 빈의 많은 변호사들이 한국으로 간다고? 네. 이제 한국이 인권 변호사들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어요.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자, 모두 주목,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야. 벌써? 레나가 놀랐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다. 루카스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는 치킨과 피자로 소소한 파티를 했습니다. 완벽한 한국식 축하였죠. 1년 전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지. 토마스가 덧붙였습니다. 레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루카스가 외쳤습니다. 한국 최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밤, 베란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평화로운 도시. 총성 대신 음악 소리가, 사이렌 대신 웃음 소리가 들리는 곳.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스트리아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빈 도심 또 다른 폭력 사태. 극우 시위대 충돌. 조용히 알림을 껐습니다. 더 이상 그곳의 뉴스는 내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레나가 나와 섰습니다. 앉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나 커서 인권 변호사 될 거예요. 엄마처럼. 정말? 네. 여기서는 무서워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잖아요. 레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넌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정의는 총구 앞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서는 더 강하게, 더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이곳, 서울에서처럼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스, 당신이 옳았어요. 정의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려움 없이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내일도 평화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법정에 설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이 도시에서 정의를 위해, 약자를 위해 두려움 없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스트리아 빈의 변호사였던 카타리나가 가족과 함께 한국을 선택한 이야기. 단순한 이주가 아닌 안전과 정의를 찾아 떠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평화가 누군가에게는 꿈꿔왔던 삶일 수 있다는 것. 밤거리를 두려움 없이 걷는 자유. 아이들이 총격 훈련 없이 학교에 가는 일상. 전문가로서 위협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안전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두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